독도 지키기 잘했다. 전쟁의 포화로 뒤덮인 이스라엘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인데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반면 일본은 은근슬쩍 하마스를 지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경우인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의 반응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왔으며 전쟁으로 뒤숭숭한 현재도 변함없는 파트너십을 유지 중입니다. 특히 방위산업과 안보 분야에서는 남다른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한데요. 일본 입장에는 든든한 대한민국의 동맹이 영 꺼림칙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고작 이걸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일본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이스라엘과 일본의 관계는 표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학년으로 묶여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이스라엘에서 탈출하는 자국민들에게 전세기를 보내면서 탑승 비용을 청구하는 등 한심한 작태를 보인 것도 이와 관련 없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 세 나라 사이의 숨겨진 내막을 들춰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이야 크게 실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롤모델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망국으로 내몰린 두 번의 사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참사를 겪고도 대한민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또한 아시아 대륙의 끝자락 공산주의의 거두에 둘러싸인 극한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일구어낸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 스스로 선진국이 되기까지 한참은 멀었다고 평가하는 재미있는 나라죠.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나라들 입장에서는 모범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억압에 대항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규탄은 물론이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우리 국민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홍콩 자치정부와 중국을 비판했고 홍콩 시민들을 지지했습니다. 또 2012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수많은 미얀마인이 학살당하고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아픔에 공감하며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생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하마스의 조직적인 학살극으로 이스라엘 민간인이 무참히 희생당하는 등 참사가 발생하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례로 지난 17일 서울에서는 이스라엘 지지를 위한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집회에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다수의 이스라엘인과 아카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대사관 공관차석도 참석했습니다. 방학 동안 대한민국을 여행 중이던 덕에 전쟁의 참상을 피할 수 있었던 17살의 샤케드 바람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뉴스를 보고 안타까웠지만 한국인들이 전해주는 위로와 연대를 확인하고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무고한 민간인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은 만국 공통의 언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전쟁이 끝나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미국 등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함께 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직 딱 한 나라 일본만은 희한할 정도로 차가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직후 주일 이스라엘 대사가 내뱉은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일본이 팔레스타인에 하는 지원이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마스를 위한 것인지 경계해야 한다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요. 주일 이스라엘 대사의 발언은 마치 일본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어떤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본은 지난 10년간 팔레스타인에 무려 23억 달러를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약 3조 1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주일 이스라엘 대사는 바로 이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일본의 인도적 지원이라고 포장된 이 돈이 정작 하마스를 무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금원이 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실제로 정식 정당이 된 하마스가 외국의 지원금을 뒤로 빼돌려 테러를 위한 무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각종 증거가 포착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주요 7개국 정상회담, 통칭
특징 G7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모인 연합인 G7의 성명이었기에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일본은 이례적으로 이 공동 성명에 쏙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하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무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길 바란다는 얼토당토하는 내용의 글을 공식 채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의 대응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각종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교적으로 봤을 때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전쟁의 책임 소재를 이스라엘에 따져묻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하마스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에서는 이름을 빼고 역으로 이스라엘의 무조건적인 인내만을 강요하는 건 분명 이례적인 일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외에도 유독 중동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스리슬쩍 발을 빼왔는데요. 바로 원유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일본은 전체 원유의 무려 94%를 중동에서 수입해왔습니다.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두 나라의 비중이 76%에 육박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수족이나 다름없이 움직이면서 유독 중동 문제에 한해서는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괜히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가 산유국들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일본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 과거 로마에 패배한 후 뿔뿔이 흩어져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차별과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고대부터 이어져온 뿌리 깊은 혐오였는데요.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반유대주의는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의 등장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입에 담기도 힘든 인종말살 정책으로 유대인을 공격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았는데요. 그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추축국의 일원으로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감정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나마 독일은 과거사를 반성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라도 했지 일본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해묵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감정싸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개관 당시 이스라엘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주요 40여 개국 지도자를 모두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일본만은 초대 목록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이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자신들을 피해자로 위장하려고 한다라며 일본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말 하나 몸짓 하나로 온갖 해석이 가능한 국제 외교 관계에서 이렇게 대놓고 일본을 비난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과오를 국제사회에서 입막음하기 위해 들인 예산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매우 드물게 지도상의 동해와 독도를 바르게 표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해묵은 감정 이상의 것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죠. 일본으로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양국이 서로 간의 활발한 무기 수출과 수입을 이어오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일례로 경공격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FA-50에는 이스라엘 엘타의 ELM-2032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과 인연을 맺은 이스라엘 엘타는 KF-21 보라매의 A사 레이더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시 우리 기술진들은 미국의 급작스러운 기술 이전 거부로 졸지에 맨 땅부터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개발해야 했는데요. 관련 기술이 전무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에 A사 레이더 시제품을 테스트할 시험장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A사 레이더는 레이더 내부 소자의 간격이 유출되는 것만으로도 타국이 구체적인 성능과 전파구성을 역계산할 수 있어서 철저한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장비입니다. 당연히 아무데서나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없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선뜻 A사 레이더 시험장을 빌려줬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엘타였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 현재는 KF-21은 물론 FA-50용으로 소형화한 A사 레이더를 개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미국과 독일에 이어 대한민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 동안에만 이스라엘에서 3,8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 금액은 3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방산협력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60년대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 무려 400대의 전차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당시 마땅한 국산 무기 하나 없었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정말 엄청난 대사건이었는데요. 한간에는 이스라엘이 건국 후 고작 15대의 전차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변의 중동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엠포셔먼, M48 패튼, 센츄리온 등 800대가량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품 수급이었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까지 원유를 무기화한 중동의 압박에 이스라엘 지원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신형 전차를 도입할 구상을 하고 있었고 때마침 전쟁으로 인해 대량의 전차가 필요해진 이스라엘에 무려 400대에 달하는 엠포셔먼을 팔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이 큰 무리 없이 M48 패튼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였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전 세계가 등을 돌릴 때 자신들을 도와준 유일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선 차라리 하마스를 지지하는 게 남는 장사인 셈인데요. 하지만 실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너무나 치졸한 행동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